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정부가 12.4 부동산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DTI 세부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을 조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개인 사업자 또 자영업자의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에서 부실 시공 아파트로 인한 논란이 있었죠. 앞으로는 부실 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아파트 단지에 특별 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점검단은 건축, 구조, 전기, 소방 전문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특별 점검단장은 민간 전문가와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이 함께 맡게 됩니다. 다음 달 13일에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부실 시공 아파트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올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더 코어스의 So Young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2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내년 1월부터 신DTI가 시행됩니다.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도입이 돼서 버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1억 원 이상을 대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이 결정됩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어떤 점을 알아둬야 할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신DTI 규제 그리고 자영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규제 강화안이 포함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엊그제죠. 26일에 나왔는데요. 네네. 파리 부동산 대책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 12.4 대책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상세하게 다듬은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 내년 1월부터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의 규제를 강화한 신DTI가 시행이 되는데요. 네네네. 기존의 DTI하고 신DTI하고 차이점부터 좀 알아볼까요? 그렇죠.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듯한데요. 가장 쉽게 쉬운 거는 DTI든 신DTI든 공이 소득 대비 연간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소득하고 부채가 되겠죠. 소득을 따지는 거는 신DTI에서는 좀 한층 깐깐해졌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은행의 문제니까 그건 별개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채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 DTI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규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부채 규모에 산정을 시켰고 예. 만약에 기존에 주담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기존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부채 규모에 산정하는 게 원금은 빼고 분할 상환으로는 원금 빼고 이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기타 대출이 이자만을 갖다가 부채 규모에 산정을 했는데 신DTI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갖다 부채 규모에 산정시켰고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도 포함을 시킨 거죠. 예. 분할 상환에 대한 원금까지를 갖다가 상환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다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존에 주담대가 한 건 있고요. 대출금은 1억 8천만 원인 A씨가 금리 3.5%의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연소득은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시 만기 30년짜리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담대를 받으려 할 경우 DTI는 40%를 적용받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약 3억 8,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신DTI로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원금이 산입이 되겠죠. 분할 상환은 원금이.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조건부 대출 시에는 두 번째 주담대는 만기 제한이 미적용됩니다.
두 번째 제한 30년을 그대로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총액을 따지면은 3억 8,900만 원에서 2억 9,700만 원으로 대출액이 감소를 합니다. 왜 그러면 두 번째 주담대의 원금 균등 상환분이 부채금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 따라서 기존 DTI보다 한 9,200만 원 정도가 감소하는 셈이죠. 예. 근데 처분 조건부 대출이 아니라 그냥 그런 조건 없이 대출하게 될 경우에는 3억 8,900만 원에서 1억 8,4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약 52.7%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다주택 때 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이분이 30년 정도로 주담대를 빌리겠지만 이 만기 제한이 15년으로 확 줄어들어가가지고 원금이 2배가 산입이 되겠죠. 예. 매년 분할 상환하는 원금이. 그러면 그 때문에 그 대출 규모가 확 늘어나서 결국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제 규모가 지금보다는 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뭐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뭐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의 DTI는 건별로 대출 한도를 정했었는데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를 조금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부채로 보면서 신 DTI에서 좀 더 강화시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네네. 투기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는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놓이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 같으면 만약에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연소득 뭐 7천만 원 분 정도까지도 예. 사실은 거의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고서 계속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 뇌물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GS 홈쇼핑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하반기부터 이제 은행권에 도입되지 않습니까? 신 DTI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뭐 신 DTI가 핵폭탄급이라면 DSR은 수소폭탄급이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신 DTI가 기존 그 주담대에 원금까지도 부채 규모에 산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대신 기타 부채 같은 경우는 이자만 산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타 부채도 원금까지도 거기다 부채 규모에 산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해가지고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통장대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갖다가 기존에는 이자만 따졌는데 이걸 갖다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해가지고 원금까지도 부채 규모에 산정을 하니까 예. 훨씬 더 엄격해지는 거죠. 근데 보통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만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예. 1년인데 가령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은 5천만 원을 다 산입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이거는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해서 가령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있는 부분은 매년 원리금 상환을 갖다가 500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DSR을 계산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연 4%의 금리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으면 1년간 내야 할 이자는 200만 원이 되겠죠. 예. 원금을 10년으로 나눈 500만 원을 여기다가 원금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해서 비처 규모가 700이 되겠죠. 예. 이 양반이 아무런 주택담보대출이 없다고 할 때도 이 신용대출 5천만 원 받은 것만으로 DSR은 14%가 됩니다. 여기에 가령 주택담대 같은 게 있다고 할 때는 만약에 DSR이 시행이 된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예. 기존 어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타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대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치명타가 되겠죠. 예. 거의 대출을 못 받는다고 보십니다. 그런데 그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이 네네네. 우리 서민들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로 산정될 거냐, 이것도 좀 귀추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은행권에 일단 자율로 맡겨놓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은행도 이걸 할 때 그 파급 효과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거의 대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3분기까지 규제 비율을 정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방식으로 현재 그 신 DTI에 그거보다 조금 강화되는 방식으로 비율이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돈 빌리는 사람의 연간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도 좀 더 까다로워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1년 소득만 증빙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1년 소득인데 이제 예. 향후는 2년 소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2년 소득 간의 격차가 전해와 올해와의 격차가 20% 이상일 때는 예.
평균값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동시에 장래소득을 또 따지게 돼 있어요. 장래소득. 따라서 뭐 30대라든지 좀 그 연령층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 규모가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고령자 50대, 60대인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겠죠. 장래소득이 줄어드니까. 예. 이거는 긍정적인 변화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선진화된 여신 뭐 기법이 도입된다고 보는 게 올바른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정부에서 뭐 많이 권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도 좀 살펴볼까요? 예. 사실 뭐 임대업 대출이 굉장히 급증세죠. 예. 따라서 부실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 대출이 521조 정도 되는데 그중 임대업 대출이 140조로 추정되어 27%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한 11개월 지났잖아요. 지난해 말 기준이니까. 예. 근데 지난달의 경우는 이 비중이 거의 한 38.9%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임대업 대출을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 부분에서도 LTI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걸 갖다 새로 도입하게 됐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임대업으로 인해 벌어지는 소득을 갖다가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연간 임대 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1.25배. 그러니까 비주택이죠. 뭐 상가라든지 뭐 오피스텔 이런 거는 1.5배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매매가 10억 원 상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 근데 임대소득은 이 건물을 사가지고 상가를 사가지고 걷어들이는 소득은 총 3,756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 3.6% 변동금리로 6억 원을 대출한다고 했을 때 현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바뀌는 그 신 RTI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변동금리 3.6%로 빌렸잖아요. 예.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뭐냐면 금리 상승에 대비해 실제 지급하는 은행 이자보다 최소 1%를 가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 4.6%가 되겠죠. 이 경우 연 이자 비용은 2,760만 원이 돼가지고 예. 계산이 되겠죠. 6억 곱하기 4.6% 하면 2,76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RTI는 총 임대소득 3,756만 원 나누기 2,760만 원이 돼서 1.36배가 되죠. 예. 그러니까 RTI 기준이 1.5배니까 상가 기준은 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6억 원 대출은 불가하고 RTI 1.5배에 해당하는 최대 5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 뭐 아무래도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에 좀 더 눈길이 가는 대목이고요. 그렇죠. 앞으로 뭐 금리 상승기니까 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것도 탄성이 붙어가지고 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보통이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염려하는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11월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 뭐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뭐 그것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자, 부동산 임대업자 외에 다른 자영업자들의 대출 문턱도 좀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 배경은 어디서 나올까요? 뭐 사실은 그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상황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예. 뭐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한 521조 정도 되는데 사실 자영업자 대출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하고 혼재가 돼 있잖아요. 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영업, 그러니까 자기 자영업 영업에 쓰는 거고 또 자영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대출은 좀 편하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엑스적으로. 이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주택을 사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하는 등 굉장히 혼재가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파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사실은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한몫하고 있어요. 예. 자영업자 대출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또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자영업자 대출을 조일 필요가 있다는 뭐 정책 당국의 판단이 적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영업자에게는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신 소득 대비 대출 비율 LTI 이것을 이제 본다고 하던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것 같은 경우인데요. 예. 사실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은 뭘로 판단을 하냐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영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예. 내 대출 총액에는 사실은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다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가게 운영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가계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자
영업장 운영에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혼재가 돼 있으니까 아하. 대출 총액에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출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출자의 LTI를 산출해서 여신 심사의 참고 지표로 삼고요. 만약에 대출이 10억 원을 넘는 대규모 여신은 그 적정성은 물론 심사 의견까지도 서류에 남겨야 된다고 한층 강화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에게 해당하는 DTI가 LTI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군요. 네네. 자,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들 어떤 부분에 네네. 가장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일단 기존의 가계대출, 주담대개들을 포함하겠죠. 가계대출이 있는 분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받는 게 무엇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자영업 시장은 하루 3,000명이 가게문을 열고 2,000명이 가게문을 닫는 시장이에요. 예. 우리나라 자영업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때문에 자영업을 고려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대출을 받아 현재 상황에서 무리한 창업을 시도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그 신 DTI하고 이번에 대책 나온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고 실효성은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 전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이미 1,400조, 1,600조 자영업 대출을 포함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금융 시스템의 전이는 물론 그다음에 사실은 가게가 일반 가게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에 못 이겨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이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갉으면 고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가계대출 폭증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의 폭증으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화랑의 여파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계대출을 연착시키기에는 주거안정대책이 가령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강화돼야 될 것이고 투기 억제 대책 등이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예.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이 늘어나면은 대출이 증가하는 게 별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계소득 증대, 자영업 상황 개선 등 이런 어떤 장기적인 대책 등이 망라돼가지고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 이번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응암동에서 박은정입니다. 문화비축기지에 저희 엄마와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아서 이렇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하는, 아이가 좀 더 놀 수 있는 안전한 이렇게 놀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이 팝업 놀이터 같은 거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두지 말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공원보다는 어른들은 산책하면 좋긴 하지만 저는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아이가 놀 수 있는 좀 공간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왔을 때 처음에는 이게 월드컵 공원 옆입니다 안내가 되어 있어서 정말 전 역에서 가까운 줄 알았거든요. 역에서 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을 찾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경기장 역에서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데 전 거기 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위치가 조금은 안내판이 크게 좀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박은정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마포 문화비축기지를 찾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라는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포 문화비축기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석유 비축기지로 활용이 되다가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고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 또 상암동 근처에 있어서 저도 산 위에 매봉산이 있거든요. 근처에 매봉산에 살짝 올라가 보면은 내려다 보입니다. 문화 비축기지가. 행사도 거기서 하나 보군요. 행사 같은 것도 뚫리고. 근데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해 주셨고요. 위치 안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박은정님께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실의 Kiss from a Rose 전해드리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서울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건강 상식 먼저 들어볼까요?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우리 요리에 흔히 쓰는 그런 식품인데요. 예. 생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생강. 네네. 저도 어렸을 때는 생강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향이 강하고 그렇죠. 좀 독특하니까 내가 이거 먹을 일은 없겠지 했는데 방송하고 나서는 생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차로 만들어서 설탕 거의 안 넣고 아주 맵게 해서 먹었는데 네.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생강은? 네, 사실 생강은 전통적으로 민간요법으로 여러 증상이나 치료에 사용돼 왔는데요. 예. 위에 통증이 있다든가 구역질이 날 때 생강을 민간요법으로 사용을 해왔고요. 또 침을 분비를 잘 되도록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해서 사용을 해왔고 또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민간요법으로 두통이나 관절통 또 여성의 생리통에도 경험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거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혈압이나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 예.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생강은 네. 향도 맵고 강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에 우려서 차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차로 마시면은 또 다른 효과가 있을까요? 네, 사실 생강을 그대로 먹는 것과 차로 먹는 게 큰 효능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는 별로 없는데요. 대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독특한 향 또 그 매웁고 또 자극적인 맛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차로 드시게 되면 그런 불편이 줄어들면서 생강의 건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클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을 많이 넣지 않고 먹는데 네. 근데 보통은 설탕이나 꿀에 절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는 덜하겠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은 거의 설탕 덩어리째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당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감기 예방한다고 밤늦게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 줄 것 같은데 살도 찔 것 같고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생강을 비롯한 그런 차를 갖다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설탕이나 꿀에 절여가지고 만들면 오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당도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물론 따뜻한 차를 마시면은 마음의 안정도 없고 또 감기를 예방하는 그런 건강에 유익한 점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이 설탕과 꿀에 절인 생강차는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는 금해야 되고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탕을 넣지 않고 차를 드신다던가 아니면 아주 묽게 타가지고 많은 양을 아주 옅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사 먹는 것보다 시장에서 생강 사다가 네. 닦아가지고 잘라서 해서 먹는 게 훨씬 싸고 또 설탕 안 들어가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예, 현명한 방법이십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 사실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소량 드시는 거로는 부작용은 없고요. 근데 다만 많이 드시면 어떤 음식이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루 5g 이상 상당히 많은 양이라서 그 자극적인 맛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과량을 드실 경우에는 피부 발진이나 속쓰림 또 위통 또 입안이 얼얼한 자극 증상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보통 생강차는 감기 증세를 예방한다고 아까 민간요법으로 많이 썼다고 그렇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비슷한 것이 비타민도 많이 들어가 있는 유자차, 모과차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자차나 모과차도 비슷한 효능으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네. 사실 유자하고 모과에 네. 풍부한 비타민 C가 감기에 걸렸을 때 걸리는 기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꾸준히 먹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유자차나 모과차를 드실 경우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장점 이외에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게 되면 이 목이라든지 또는 기관지 또 코 안쪽 같은데 그런 수분의 그 습도를 높여주고 몸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효과 때문에 예. 그 자체가 감기 등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강차 못지않게 유자차하고 모과차도 굉장히 달게 먹을 수 있는 차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생강과 함께 먹어서 몸의 흡수가 더 잘 된다든지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 기억나시겠지만 생선회나 또는 초밥, 생선 초밥을 드실 때 보면 생강 초절임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예. 사실 이 생강을 생선회와 같이 드시게 되면 또 생선 초밥과 같이 드시면 비린 맛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생강 자체에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를 드실 때 식중독 위험을 줄인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강은 좀 향이 맵고 강하지만 우리 몸에 여러모로 겨울철에 차로 먹기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네네. 오늘 시장 가셔서 생강 좀 사다가 생강차 만들어서 설탕 좀 덜 넣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네, 2012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자였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댓글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국정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사 내용 은폐를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기자들 앞에 서서 수사상 기밀 유출한 적은 없고 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고 소환 불응한 것은 아니고 변호사 선임 때문에 화요일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댓글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국정원과 수사 내용 은폐를 모의한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통환입니다. 예, 일부 지하철 역사 지하나 지상에 가보면은 네. 벽 크기만한 얼굴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 보면은 성형 광고가 참 많습니다. 근데 네네. 서울 지하철에서 성형 광고가 모두 없어진다는 얘기가 들려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확하게는 단계적으로 줄여서요. 5년 뒤인 2022년에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서울교통공사가 마련한 지하철 광고 혁신 방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성형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걸 포함해서 지하철 광고 총량의 15%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형 광고에 대해서는 외모 지상주의 또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난해 1호선부터 4호선까지요. 지하철 광고 관련된 민원이 1182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1080건, 그러니까 91.4%가 성형이나 여성 관련 광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단 성형 광고의 경우에는요, 광고 대행사와 신규 계약을 할 때부터 아예 받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지적도 많이 받아왔군요. 네네. 성형 광고는 없애고 광고 총량 자체도 줄이겠다는 건데. 네. 근데 가뜩이나 서울 지하철 입장에서는 지금 돈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입도 줄어드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요, 광고의 수가 모두 14만 2,70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445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광고 총량을 15% 줄이면 꼭 비율대로는 아니더라도 수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지하철의 상업 광고가 좀 공해 수준으로 너무 많다. 그래서 광고 총량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광고 총량제를 도입해서요, 과감하게 상업 광고를 줄이고 그 자리에는 문화나 예술, 공익 광고로 채우겠다고 밝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요. 가뜩이나 적자가 심한 상황이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노령층 무임승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행여나 요금 인상 같은 부분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네네. 자, 또 지하철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노조 측이 모레부터죠. 엿새간 1차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요. 예. 퇴근 시간대랑 나머지 시간대에 부분적으로 파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 측은 일단 비상수송 계획을 가동해서요,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모든 시간대 열차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노조에서는 왜 파업한다고 밝히고 있나요? 네, 노조가 요구하는 건 인력 충원입니다. 노조 쪽 주장에 따르면 다른 지하철 노선이요, 직원 1인당 수송 인력이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호선은 26만 명이나 돼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9호선의 운영권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민간업체에 넘기면서 지금은 프랑스 회사가 갖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에는 인색하고 배당에만 신경을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노선별로 운행 시스템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9호선 기관사의 보수나 근로시간 등은 오히려 다른 노선보다 좋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겨울철 동파 사고를 걱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서울시가 네네.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5년간 일어난 수도 계량기 동파의 원인을 분석해서요, 43만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온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동파가 3번 이상 일어난, 그러니까 상습 동파 가구라고 할 수 있죠. 예. 430여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담 인력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량기한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요, 보온재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파에 취약한 복도식 아파트, 또 연립주택에는 계량기한 보온 덮개 36만 6천 매를 나눠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단독주택이나 소형상가 등 5만 4천여 가구에는요, 보온 성능이 뛰어난 계량기한 보온재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YTN 유튜권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